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아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댁 집안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걸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사연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때 시댁 집안 식구들은 예상하지 못한 발표에 모두들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뭔 생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지만 시동생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두 손 두 발 전부 들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포기한 것 마냥 삶을 막 살아왔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어요. 가족들은 과일을 먹고 있다가 목에 걸릴 정도로 다들 놀라게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무시를 하셨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세상 어느 여자가 능력도 없는 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돈도 쥐뿔도 없고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운 상태면서 여자를 만날 시간은 있었나 봐. 결혼 발표가 아니라 결혼이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지만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놈이다. 여자 인생 망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함부로 놀리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냉전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맥주 한 캔 살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구걸하지 않았어? 쓸데없이 남의 귀한 딸 인생 끝내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엄마는 아들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결혼하면 철 든다잖아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 이번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요. 결혼 반대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다들 놀라실걸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4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라고요. 대형 로펌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소형 로펌 회사지만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같은 놈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니까요. 엄마는 인생 역전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럼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할까요? 웬만하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보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길게 시간을 내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재산으로 40억 정도 있고 로펌 대표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조금의 실수도 생기면 안 된다고요. 모두들 시동생의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4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 자리에 있는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믿기지 않으셨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 흘러가듯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시부모님께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여자의 생각이 더욱더 의문스러웠죠. 나중엔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그 여자의 이름 석자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순간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랄 뿐이었어요. 처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는 온갖 상처되는 말로 무시를 하시더니 진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시모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었고 상당히 들뜬 기분으로 그 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시모는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주말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죠. 꽤 비싸 보이는 옷들도 구입하셨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새로 하시면서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금요일 저를 일찍 부르셨어요. 시모가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날에 모든 걸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도착해 시모가 시키는 걸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남편은 대청소를 했고 저는 시모 옆에서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펌 대표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해도 형인 남편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를 의식한 시모가 저에게 쓸데없는 말은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한 성격 하시는 시모 때문에 남편도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걸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소한 거 하나도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방금 말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어서 대충 넘어가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음식 만들기 싫은 거니?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 예비 며느리가 먹게 될 음식인데 작은 거라도 정성을 들이라고 했잖아.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 다시 해라. 맛도 중요하지만 먼저 눈으로 보는 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성격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로펌 대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거니? 하는 꼴을 보니 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이럴수록 나한테 욕만 얻어먹는다는 거 명심해라. 어머님, 저희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온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왔으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죠. 음식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도련님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동생이 누워서 TV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로펌 대표에 있는 여자를 인사시키려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만큼 도련님도 같이 좀 해야죠. 이런 건 어머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앞날의 인생에 꽃길만 걷게 될 텐데
이 정도 희생은 100번, 1000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음식이나 하나 더 만들거라. 시모는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음식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다 때려치우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어느 정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시동생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을 못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다음 집안 정리를 끝낸 뒤 겨우 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는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저 또한 시키는 걸 처리하느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댁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고 잠시 뒤 처음으로 예비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와 다른 물에 살아서 그런지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올 때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었는데 예비동서는 시부모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곤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비동서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까지 더듬고 있었어요.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이 식기 전에 한 숟갈 뜨자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은 예비동서가 될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왕을 모시듯 눈치를 보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능력이 다르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로펌 대표의 예비동서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 모두들 얼어버린 상태였었죠. 식사들 안 하세요? 저 온다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많이 불편할 텐데 천천히 들어요. 네,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어색하지가 않죠. 좋은 음식 앞에 놔두고 어려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려면 전날부터 고생하셨겠어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승철 씨가 저를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한 면이 많아서 연인 사이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희도 다른 연인들처럼 만나면 영화 보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헤어지는 정도였어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그런 저를 이해해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카페에서 발을 헛디뎌 승철 씨 옷에 커피를 쏟았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화부터 냈을 테지만 괜찮다면서 세탁비도 거부하고 집에서 세탁하면 된다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처음 겪어본 사람이라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로펌 대표가 확실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겠지만 제 아들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 텐데요. 주변에 능력 좋은 남자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능력 좋은 남자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음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엮이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승철 씨는 변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도 저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동서는 자기 가치관이 확실히 뚜렷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 동서의 눈에는 괜찮은 남자로 들어왔던 거고,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된 거였습니다. 모두들 예비 동서의 말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시몬은 정말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몇 번이나 되물었고, 예비 동서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시몬은 갑자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서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물어보셨어요. 시동생은 뭘 그런 걸 알아보려 하냐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당황해하고 있었죠. 예비 동서는 곧바로 손까지 잡아봤다면서 혼전 순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순결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예비 동서의 확실한 자기 관리에 시몬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요즘 시대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여자가 드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 모두 놀란 상태였죠. 예비 동서는 시간을 보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서둘러 나가게 된 예비 동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몬은 잠시 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동생이 정말 큰 거 하나 물어왔다면서 앞으로 돈반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고 기뻐 날뛰고 계셨죠.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시몬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까지 잡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고 시동생도 그걸 원하는지 예비 동서가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상견례 장소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었죠. 시몬은 당신 아들의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지금까지 바르게 키웠다며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하고 있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원하셨어요. 요즘 식장 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식을 올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제 딸은 청원에서 결혼식 올리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뭐가 됐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서류에 도장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께서도 서둘러 식을 올리는 게 좋으시죠?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야 손주도 서둘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그렇겠네요. 그럼 다음 달에 식을 올리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유 있게 스케줄을 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는 거라 몸만 들어오면 되겠는데요. 50평대라 둘이 살기엔 딱 좋겠네요. 어머, 50평이나 된다고요? 엄청 넓네요.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50평이나 된다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그쪽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예비동서가 서울에 50평이나 되는 집이 자가로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기만 한 건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며 화장실로 부르셨어요. 시모가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따라갔는데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돌리시더니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짝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맞아서 저는 놀란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시미 말을 잊어버렸니?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면전 앞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지. 30분밖에 없다는데 네가 뭔데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으려 그래? 얼굴 표정 보니까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이제 껴들 자리는 없어. 그냥 가정부 노릇이나 하면서 새며느리 비위만 잘 맞추면 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 때문에 놓쳐서야 되겠니? 식장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 집안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어리숙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용해서 나도 좋은 아파트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테 푹 빠져 있는데 콩깍지 쓰였을 때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너는 그냥 입 닫고 절대 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얼굴에 뺨을 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얼얼한지 아세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거 보이시냐고요? 부잣집 집안에 거저 들어온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 본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제 얼굴에 있는 사진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이 결혼 무사히 성사시킬 줄 아세요? 현장 녹취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소장 쓰러 가시죠.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뺨을 칠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며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당황했는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눈앞에 동서가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시모도 놀랐는지 걸음을 멈춘 상태였죠. 분위기를 살피던 예비 동서는 제 얼굴에 손바닥 자국을 보더니 시모에게 잠깐 저와 단둘이 대화 좀 하겠다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휙 나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예비 동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달라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왜 밖으로 데려왔는지 먼저 물어봤죠. 좀 전에 화장실 앞에서 전부 다 들었어요. 녹음한 파일 저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시면 끊임없이 시달리실 텐데 저한테 넘겼다고 하면 더 이상 형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된 파일은 저한테 먼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집안에 왜 며느리로 들어오려는 거죠? 밖에서 다 들었다면서요. 저 사람들 전부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알고 있어요. 저 로펌 회사 대표예요.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 믿어주실 거죠? 예비 동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부드러운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던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예비 동서의 행동에 믿음이 가서 시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빨갛게 달아올라 찍힌 손바닥 자국의 사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꺼낸 뒤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고 별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동서를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좀 전에 화장실에서 시모와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당황한 시모가 변명을 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저희 집안에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승철 씨는 그게 아니었나 봐? 나를 이용해서 삶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를 벌써 잊은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상견례 자리는 모두가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뿐이야. 아파트 가격 물어보는 게 어때서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못 배운 티 내는 거고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 이 문제는 우리 엄마랑 형수님과 단둘의 문제라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로펌 대표인 거 잘 알고 있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든 눈 감아줄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승철 씨는 알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찝찝한 건 너무 싫거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미 뒷조사도 끝난 상태인데 승철 씨 입으로 직접 말하길 원했었어. 그런데 나한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 명심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 작년에 밤길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쳤는데 그때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사람을 둘이나 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쳤었거든. 그쪽 근처에 공원이 있긴 한데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 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CCTV도 없고 어두워서 그 길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사고가 난 거야. 주변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나는 도망치면 죄를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말에도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어. 나도 당신이 로펌 대표니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거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으니까 그런 죄책감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응급실에 갔는지 그곳은 흔적도 없더라고. 지금쯤 아마 치료 잘 받고 있을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았네. 그쪽이 우리 아빠랑 동생을 세상 떠나게 만든 범인이 확실한 거였네. 네가 뺑소니 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그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도 포기한 걸 내가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언젠가 현장에 나타날 줄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범인을 기다렸었어. 그리고 네가 현장에 아주 잠깐 나타난 걸 목격했지. 그때부터 내가 접근한 거야.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심되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조사했었거든. 그런데 너는 내가 로펌 대표라는 걸 알고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더라. 그런데 나도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 네가 직접 본인 입으로 그때의 사고를 전부 다 고백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한 말을 들었고 혹시 몰라 상견례 내부에 현장 촬영까지 해놨거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 아빠랑 동생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증거물은 남길수록 나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네가 한 말은 법쪽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거야.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멍청하게 그걸 왜 말하냐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와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동서는 지금까지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시동생에게 접근했던 거고,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아픈 슬픔을 참아왔던 거였어요. 시동생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자 예비 사부인께선 오열을 하시면서 시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고,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곧바로 뺑소니범인 시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넘겨주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신뢰가 쌓이면 자신이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꺼내기 마련인데, 시동생은 로펌 대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었고 자신의 죄를 씻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말았던 거였죠. 저 또한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았을 때 험한 욕을 퍼부었던 내용을 예비 동서에게 넘겨줬던 것도 로펌 대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봐 넘겨준 거와 같은 이치였죠. 결국 시동생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뺑소니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던 시모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펌 대표의 가족을 세상 떠나게 한 시동생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2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도 징역이 7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앞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마음을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만 하네요. 가족을 잃게 된 그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서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어?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의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 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의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이따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 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회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한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000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무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심오한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 대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 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